안녕하세요. 인생의 쓴맛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까요? 저는 진짜 참 쓴맛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호되게 당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까지 가지게 된 사람이고요. 하지만 조금씩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오히려 제가 겪은 후에 삶이 더 승승장구해져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는 남들이 보기에도 열받고 분노가 일어나는 경험을 했고 지금부터 한번 그 사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나와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S전자 1차 협력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비록 S전자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직원도 많고 1차 협력업체 중에서도 꽤 알아주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연봉도 괜찮았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꽤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당연했죠. 회사 적응도 해야 되고 기술도 빨리 익혀야 됐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경력을 쌓다가 같은 회사 다니는 여직원과 사랑을 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참으로 순수하고 내성적이면서도 누가 봐도 정말 착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1년여의 구애 끝에 결혼을 할 수 있었죠. 결혼 후에 저희는 2년간 알콩달콩 신혼을 즐겼습니다. 집사람은 저와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두었어요. 사실 아내도 회사에서 일을 3년 정도 했지만 본인은 적성에 맞지 않다며 퇴사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 혼자 벌어도 충분하니 일 좀 쉬다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후 늘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밥을 차리고 기다려주는 아내 덕분에 일할 맛이 났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신혼은 자주 싸우긴 했어도 나름 행복했고요. 그렇게 나름의 신혼을 잘 적응하며 즐기고 있던 와중에 우리 부부는 장기간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게 우리 회사 상무님이 저를 호출을 했거든요. 승주 씨, 이번에 좀 좋은 자리가 나서 말이야. 승주 씨 승진 욕심 좀 있나? 네, 물론이죠. 빨리 승진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앞으로 아기도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치? 안 그래도 내가 주변의 후배들 눈여겨보면서 괜찮은 인재를 찾고 있었거든. 이번에 좀 장기 출장권이 하나 생겼어. 거기에서 경험 쌓고 돌아오면 이쪽에서 승진하는 것도 얘기 잘 나올 거야. 뭐 가능하면 거기에서 승진을 하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승주시 하기에 달렸겠지만. 아, 장기 출장이요? 어느 나라로 가는 걸까요? 그게 말이야,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사람을 필요로 해서 말이야. 그쪽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좀 들어와야겠다고 하길래 우리 쪽 직원이랑 교체를 해주기로 했지. 근데 거기 가서 일할 인재가 있어야지 말이지. 나는 승주 씨가 생각 있으면 추천해주고 싶은데 생각 있어? 인도네시아 출장이요? 아, 그건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 아내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도 아니고 아예 외국으로 가는 거면 아내가 좀 걸려서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 고민되겠지. 하지만 시간 많이 못 주니까 얼른 결정해서 답 가지고 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무님. 저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무님에게 말한 대로 아내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가자마자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하며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뭔데? 그게 당신도 최재문 상무님 알지? 상무님이 아까 오후에 부르시더니 나한테 장기 출장을 말씀하시더라고. 거기에 기술진 보강이 필요한가 봐. 나보고 가서 1년만 딱 고생하라고 하는데. 장기 출장? 어머, 그거 당신한테 좋은 기회 아니야? 그렇지, 너무 좋은 기회이긴 한데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야. 뭔데? 당신한테 좋은 기회면 무조건 잡아야지.
다른 게 아니고 장기 출장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가야 할 것 같아. 인도네시아인데 그쪽에 있던 직원이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와야 해서 나를 대체 직원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당신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게 난 좀 걸려서. 아유 참, 난 또 뭐라고. 그게 무슨 걱정이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생각해. 당신이 좋은 게 나한테도 좋은 거잖아. 당신 정말 괜찮겠어? 나 가면 당신 혼자 지내야 하는데 말이야. 물론 거기 가면 내가 승진이 더 쉬워져서 여기 돌아와서도 자리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 괜찮아. 여보 승진되면 돈도 많이 버는 건데. 그리고 당신 승진 열정 대단하잖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날려? 인도네시아 가자 여보. 다녀와. 나는 여기에서 당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같이 갈까? 어? 아니야. 나는 외국에서 사는 거 맞지도 않아. 그냥 한국에서 당신 올 때까지 잘 버텨볼게. 기회 되면 내가 가도 되고 당신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고민 말고 다녀와. 아내는 흔쾌히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씨에 더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도네시아로 파견을 떠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도 둘이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3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이상가족 상봉이라도 하는 것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잠시만 버티면 제게도 잘만 하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도네시아로 가자마자 그쪽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적응해 나가는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와의 연락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고돼도 저 없이 혼자서 집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을 아내가 보고 싶기도 하고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 통화를 하려고 했고 문자 메시지도 수시로 하며 아내와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냈지? 그럼 당신은 힘든 일 없었어? 오늘은 집에 혼자 있는데 당신 너무 보고 싶더라. 빨래하는데 당신 옷이 없으니까 괜히 센치해지던 거 있지?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일에 집중해. 알았어. 고맙고 미안해 여보. 우리에겐 분명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타국에 있다고 식사 거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겨야 된다. 알았지? 그렇게 아내는 여전히 항상 절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3, 4개월을 연락을 했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에게서 연락이 좀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싶었지만 이게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미친 듯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에게까지 연락을 했죠. 하지만 장모님에게 들려온 소리는 너무나도 허무한 소리였어요. 장모님, 잘 지내시죠? 집사람이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저희 집사람이랑 연락해 보셨나요? 어머, 연락이 안 된다고? 왜 그럴까나? 어제도 집에 와서 자고 오늘 아침에 들어갔어. 네? 아니, 일주일이 넘게 연락이 안 돼서요. 그래? 이상하네. 핸드폰이 고장난 것 같지도 않았는데 다시 연락해봐. 아유, 우리 사위 해외에서 힘들 텐데 이 부인까지 걱정하느라 애가 닳겠네. 나도 연락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걱정되는 마음으로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을 때 들려오는 소리는 잘 지내고 있다는 허무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이때는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서운한 감정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자로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보, 연락이 안 돼서 장모님께 연락드렸는데 당신 어제도 처가 다녀왔다면서 별일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몇 번이나 문자 보내고 연락했는데 왜 답이 없어? 얼른 연락 줘. 내가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사람을 왜 걱정시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연락 좀 해. 나 진짜 화나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보내놓고는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외국에 나와 처음으로 화내는 문자를 하고 나니 그제서야 몇 분 뒤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계속 연락해야지 해놓고 깜빡했어.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많이 걱정했지? 그걸 말이라고 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던 거야? 아, 그게 요즘 당신이 없어서 외롭기도 해서 여기저기 바람 좀 쐬러 다니기도 하고 친정에도 좀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게다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하고 왔어, 오늘. 아휴, 앞으로는 연락 좀 잘해. 사람 이렇게 걱정시키지 말고. 알았다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집 청소 마무리 좀 하게. 우리 전화 이제 끊자. 미안해. 다음에 또다시 연락해. 오랜만에 통화한 아내는 아쉽지도 않은지 얼마 통화도 안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서운해 한동안 마음이 풀릴 때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웬걸요. 아내도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 문자 한 통 보내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저는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번에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몇 통을 보냈지만 깜깜무소식이었고요. 처가에 전화를 해도 장모님은 요즘은 연락이 없다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티켓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 역시도 인도네시아에 발이 묶여 1년을 그대로 썩혀야만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아내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반면 화도 나서 분노가 거의 극에 달해 있었어요. 참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고 그쪽 상황을 모르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한국행 티켓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다 일시적인 귀국이 풀리게 되면서 저는 곧바로 티켓을 잡았고 곧바로 한국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는 그 순간에도 아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제가 아내의 상황을 어디서부터 이해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단단히 화를 내야 할지 제 마음도 중심이 서질 않았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집으로 오니 설레더군요. 아내와의 좋은 추억이 깃든 신혼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때 시간을 보니 저녁 8시가 약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녁밥을 먹으며 얘기를 진지하게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전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고 집에 들어간 순간 전 뒷목 잡고 쓰러질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 눈으로 몇 번을 봐도 이 현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아내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랑 마치 부부처럼 다정하게 소파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아닌 다른 남자의 화장품이나 세척도구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심지어는 베란다에 그 남자의 속옷이나 옷들이 널어져 있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이런 짓을 벌 일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 집에서 동거를 하는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절 인도네시아로 보낸 상무님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여긴 어떻게 왔어? 말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야? 아내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더니 황당하다는 듯이 말을 걸었고 그 옆에 있던 상무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그냥 얼어있다가 눈치껏 도망가려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도망가려는 상무의 뒷덜미를 잡아 소파 쪽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주먹으로 얼굴을 몇 대 가격했고요. 아무리 힘이 좋은 상무님이더라도 40대 남자가 30대 남자를 상대하기는 버거웠을 겁니다. 제가 죽일 듯이 달려들자 그 상무놈은 헝클어진 머리로 좋게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좋게 얘기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전 계속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놀란 사실은 바로 그 아내가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 분명 계속 인도네시아에 있었으니 확실한 건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단 한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상무 그 자식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장 설명해. 그리고 당신, 그 배는 뭐야? 그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야? 있잖아. 미안해. 일단 진정해. 지금 나보고 진정하라고 했어?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그 애새끼는 누구냐고? 혹시 이 새끼 애밴 거야? 그런 거야? 이 상황에 그대로 껴있던 상무는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는 틈을 타서 곧바로 집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 비열하고 간사한 자식이었어요. 지만 살겠다고 도망간 양아치였죠.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상무를 보고 아내는 화가 난 듯 했지만 일단은 눈앞에 있는 저부터 해결하는 게 급급했는지 저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더군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이제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그동안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임신을 해서. 근데 정말 내가 애만 낳고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아내에게서 들려오는 황당한 소리에 저는 큰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는 이성을 찾기로 했어요. 이 황당한 소리를 해대는 여자와는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헤어지더라도 제대로 복수를 하고 나서 헤어지기 위해 나름대로 그때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저는 일단은 화가 매우 난 듯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밖에서 어떻게 아내에게 책임을 물리고 헤어질 수 있을까를 궁리했고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전부 다 증거로 잡아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바람 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니 바람핀 아내라고 검색만 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증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새 그런 글을 찾아보다가 그 다음 날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는 용산 전자상가로 가서 초소형 녹음기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거실 소파 밑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해 증거가 될 만한 무언가를 잡으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렇게 한다면 제가 집에 없더라도 아내가 그놈이랑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무슨 통화를 하는지 증거될 만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가 밖에서 일을 보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와서 소파 밑에 있는 녹음기를 가지고 작은 방에서 녹음본을 들어보니 조그마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어요. 당신 나 버리고 도망을 간 게 말이나 돼? 이제 어떡할 거야? 당신이 다 책임진다며. 나랑 살고 싶다고 저 인간 인도네시아로 보내버린 거 아니야? 이제는 애도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도망을 가? 빨리 해결해. 아님 나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가던가. 당신 진짜 내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 이거 알려지면 우리 모두 끝장이라고. 빨리 해결 좀 해봐. 아까도 전화 와서는 다 엎어버리겠다고 하고 집 나갔단 말이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거면 왜 씨를 뿌렸어? 나 정말 가시방석이란 말이야. 아내는 이렇게 몇 번이고 그 자식에게 전화를 해서는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 상무놈에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상무놈이랑 아내가 밖에서 만난 것도 포착이 되었고요. 아내는 집에만 있는 게 답답했던지 상무놈이 일이 끝날 시간에 맞춰 만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저녁 먹고 같이 이동하는 도착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이것들은 무서움을 모르는 건지 그날 밤에도 모텔방으로 들어가 같이 하룻밤을 보내려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더군요. 아마도 아내는 제가 무서워 상무놈에게 같이 있자고 말을 한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이런 짓을 벌이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것들이 있는 모텔방으로 쳐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7만 원입니다.
아니, 여기 숙박하러 온 거 아니고요. 조금 전에 들어간 두 사람 몇 호로 들어갔습니까? 네? 그건 왜 물으시죠? 누구신데 그러시는데요? 저 금방 들어간 여자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분증도 드릴 테니 도와주세요. 지금 제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요. 사장님도 가정 있으시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발 외도 현장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라도 제 아내가 아닐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 카운터를 보는 사장님에게 간절히 호소를 했고 잠시 생각을 하던 사장님은 선뜻 보조키를 주시며 그런 놈들은 반 죽여놓으라면서 응원을 해주시더군요. 참 다른 응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외도 현장 잘 잡으라고 응원을 받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그렇게 전 곧바로 704호로 이동을 했고 고민도 안 하고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역시나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전 그때부터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장인어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아내의 믿기 힘든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해버렸습니다. 놀란 아내와 그 상무놈은 이불로 얼굴도 못 내민 채 감싸고 있었고 전 쥐새끼처럼 숨으려는 그것들의 이불을 뺏어서 생생하게 중계를 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행동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장인어른이었고 아내의 실체를 알린다면 장인어른도 제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날 아내가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다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땐 믿지 못하신다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제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었고요. 그걸 보신 장인어른은 더 이상 못 보시겠는지 저보고 김서방, 내가 미안하네. 거기서 나오면 나한테 전화 좀 줘. 라고 말하며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 이후 전 쥐새끼 같은 그것들을 보며 다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은 다음 저를 붙잡는 쓰레기들을 뿌리치고 그곳을 나올 수 있었고요. 전 곧바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장인어른은 절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아내는 제게 전화를 하지 않아도 장인어른은 한 번씩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해주는 고마운 분이셨거든요. 장인어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 있는 감정이 폭발하듯 목이 메이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버님, 김서방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가 못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내가 이런 일도 벌이지 않았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닐세 김서방. 자네 탓이 아니야. 내가 다 딸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이네. 자네가 상처받은 만큼 내가 갚아줄 걸세.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다 잊고 새 출발하게. 내가 어떻게 자네한테 우리 딸을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할 수 있겠나. 나도 아들이 있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미안하네. 김서방, 그냥 이혼하고 다 잊고 편히 살아. 아이고 내 팔자야. 아버님도 그렇게 본인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한없이 우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전화를 끊고 저것들의 더러운 모습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내와 최재문 상무의 애정 행각이 담긴 모습, 녹음본 등을 들고 회사로 찾아가 사장님과 직접 면담 요청을 해서 모든 증거들을 노트북을 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그걸 본 사장님은 곧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격려해주며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줄 테니 본인을 믿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5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어쩐 일인지 회사의 최재문 상무의 행각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한순간에 가정 파탄을 일으킨 쓰레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같이 일했던 회사 선배한테 들을 수 있었고요. 저보고 대뜸 전화를 해서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며 힘내라고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창피했어요. 상무와 바람핀 상대가 제 아내였고 그 아내의 남편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독해지기로 했으니 이겨내려고 마음을 단단히 챙겼습니다.
결국 상무놈은 직원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상무와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사이가 의심이 될 만한 행동들을 주위에서 했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아내와 결혼을 했던 거고요. 참 미련했습니다. 바보였어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지금껏 했을까요? 아내만을 믿었던 저의 맹목적인 사랑이 이런 일을 자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아내도 제대로 털렸어요. 처갓집에서도 아내를 받아주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저를 배신하고 다른 놈이랑 붙어먹은 걸 아신 장인어른은 그 길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면서까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했고, 아내는 그 상무놈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며 서럽게 오열을 하며 어느 날 저를 찾아왔더군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좀 받아줘. 그 새끼, 나도 그 최상무한테 당했어. 최상무 회사 잘리고 나 책임 못 지겠대. 아이도 책임지지 않을 거래. 나 갈 데도 없어. 우리 아빠는 나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난리야. 필요 없어. 내가 됐다고 했잖아. 아, 당신 오길 잘했네. 여기 이혼 서류. 당신 친정집으로 아무리 보내도 답이 없길래 찾아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없어서 못 받은 거였어. 당신하고 최성무한테 위자료 톡톡히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미 증거들 넘쳐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아니야, 나 이혼 못해. 아내는 끊임없이 저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드는 배신감에 그녀를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 소송을 걸어 완전히 아내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최상무에게도 소송을 걸어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본인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 제대로 복수를 하게 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눈에 밟혀 정중하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다 찾아갔죠. 장모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 자네 마음 내가 다 이해하네. 나도 그런 건 딸로 인정할 수가 없는데 자네 마음은 오죽하겠나. 다 잊어. 자네 나이도 젊어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네. 지금부터 우리도 다 잊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미련 갖지도 말고. 그리고 이거 받아. 자네 온다고 해서 준비해놨어. 내가 없이 살아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게. 우리는 항상 자네를 위해 기도할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았지? 그리고 내 딸이지만 나도 참 나쁜 년이라고 생각해. 얼마 전에 들어보니 유산됐다고 하더군. 다 지 엿보지. 자네 눈에 눈물 나게 하니까 지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된 거야. 나도 참 가슴 아프긴 하지만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해서 그러니 자네는 다 잊고 잘 살아. 장인어른. 그렇게 저는 장인어른이 주신 돈을 뿌리치지 못하고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그곳을 나오게 되었어요. 정말 씁쓸하더군요. 지금껏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남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인생이 참 씁쓸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유산까지 했고 지금은 어디에서 지내는지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모르는 상황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모든 게 끝이 났어요. 이후 저는 회사 사장님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일을 하게 해주셨고 오히려 아내 없이 일에 집중하며 지냈더니 얼마 전에 대리라는 직책까지 받게 되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했던 게 도움이 되긴 한 거죠. 아무튼 저는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고 좋아요. 당분간은 누구하고도 만날 생각 없이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지만 지금은 연락도 닿지 않는 아내가 가끔 생각이 나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한 여자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걸 잃은 걸 보면서 부디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이걸로 제 사연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올해 따뜻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